바로 할게. 교재는 1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차시 인구 파트 내용 들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인구 부분 일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인구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 요걸 얘기하는 게 인구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나갈 주제 자체가 인구 분포, 그 다음에 인구 변천,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성장했는지, 쇠퇴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구 문제, 이렇게까지 쭉 가는 중에 인구 이동도 있고, 그 중에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제를 나눠가지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분포, 인구 변천, 인구 이동, 인구 문제 요 네 가지 상황을 세계,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니까 총 8개의 주제 설명하면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구 분포라고 하는 말로 바로 들어갈게요. 인구 분포. 요것도 어려운 말은 아니다. 그치? 분포 어떻게 퍼져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위치해 있다. 인구 분포가 많다. 인구가 적다. 인구 분포가 적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사실 분포라고 하는 말을 안 넣어도 인구가 많다, 인구가 적다라고 하는 얘기로 씁니다. 그러면 인구 분포가 많은 곳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인구 분포가 적은 곳 같은 경우엔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니까. 자연환경적 요인과 인문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적 요인 하면 사람이 건들지 않았다. 그냥 자연적으로 바뀐 이유. 기후환경 측면으로 따졌을 때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어떤 기후에 위치할까? 이거는 우리 지리특강 하면서 이번에 했었지. 그치? 자, 기후 중에 어떤 기후가 사람들이 살기 좋을까? 어떤 기후일까? 온대겠죠. 그쵸? 그래서 온대 기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살기 힘든 기후 같은 경우는 뭐 건조라던가 아니면 한대라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구 분포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인구 분포가 적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지형적인 측면 하면 또 자연환경적 요인이 되잖아요. 지형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평야 같은 데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가 쉬울 겁니다. 도시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농업 활동이라든가 산업 활동을 하기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조건에선 우리가 평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바다와 연결돼서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하다. 외국과 교류를 할 때 바다 건너가지고 배를 통해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야 지역이나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 조건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인구 분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적은 곳 같은 경우엔 산지 지역 이런 것들. 물론 좀 예외 상황은 있어요. 특수한 자연환경 쪽으로 들어가면 이건 고등학교 때 내용으로 나올 텐데 특수한 자연환경 뭐 예를 들어 열대 적도 지방이 쫙 적도가 쫙 지나가고 있어. 여기는 굉장히 덥고 습하잖아. 근데 아까 전에 너희 수업하는 거 잠깐 밖에서 들었거든. 근데 에콰도르의 키토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2000m였나? 1500m 이상이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온이나 아니면 강수량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다. 요 얘기를 아까 했던데 그런 특수한 지역 말고 기본적으로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는 좋지 않다. 경제 활동도 그렇고요. 아니면 기후 여건도 그렇고요. 그럼 이번엔 인문 환경적 요인. 인문 환경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문 환경적 요인에선 일자리 측면으로 생각해 봐. 산업이 발달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결국 말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자리가 많다.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 인구 분포가 많다. 요거랑 연결되겠고. 일자리가 적다. 그러면 인구 분포가 적다랑 연결되겠죠. 이거는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뭐 사실 뭐 산업이 발달됐냐 이것까지만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럼 첫 번째. 세계적으로 인구 분포는 어디에 많이 되고 있는가? 이걸로 봅시다. 그러면
지구적인 차원에서 둘로 쪼개볼게. 적도를 중심으로 쪼갰을 때 북쪽을 뭐라 그러고 북반구, 남쪽을 남반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서 어디에 인구가 더 많을까? 북반구가 사실상 대륙의 90%가 위치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육지 면적의 90%가 되기 때문에 북반구. 이번에 이건 반구로 따진 거였고 대륙으로 한번 따져볼게. 대륙별. 자, 포인트는 여건 고등학교 당시에서도 문제 나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대륙별로 따졌을 때 이거는 현재와 과거를 좀 비교를 할게. 여러분 이거는 좀 체크를 하고 갑시다. 이거는 필기할 필요 있어요. 자, 현재, 과거 무조건 1등인 데가 있습니다. 아시아. 인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식으로 있는데 둘 다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현재든 과거든 둘 다 아시아가 1등이야. 요건 같이 알아놓으시고 참고로 과거는 언제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과거는 한 19세기, 20세기 이때까지도 말합니다. 20세기는 근데 1900년대 초반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2등은 어딜까? 아시아의 뒤를 이어서 현재 2등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가 위치합니다. 아프리카가 2등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나서 유럽,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렇게 순서대로 가거든. 근데 무조건 꼴찌가 또 있어요. 그쵸? 오세아니아는 무조건 1등이었던 아시아처럼 무조건 꼴찌입니다.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대륙에서 가장 큰 땅이 어떤 나라야?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호주. 그치? 호주의 인구는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습니다. 한반도의 35배인가 그 정도가 되거든? 남한과 북한을 합치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반도에 남한에 5천만, 북한에 3천만 정도 살고 있어서 8천만 명 정도가 있어.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의 35배의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인구의 절반 조금밖에 안 넘습니다. 3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인구가 적지. 그치? 그러면 또 우리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와 호주의 인구 밀도의 차까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교과서에는 안 넣었어요. 교재에는. 인구 밀도 얼마나 빽빽하게 있나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훨씬 높죠. 호주에 비해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과거 쪽 얘기 마무리할게요. 과거의 2등 같은 경우 19세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인구 2등은 유럽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아프리카가 폭풍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뒤바뀌게 된 겁니다. 대륙별 인구 차이가요. 여기 문제로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왜 이게 뒤바뀌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의 발상지기 때문에 여기에 인문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일자리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많이 태어나고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이동도 많이 했겠죠. 근데 여 아프리카는 1900년대 또는 180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발전을 못하고 있었다가 1900년대 중반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1960년대 아프리카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의료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폭풍 성장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대륙 2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대륙별로 얘기 간단하게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별로 따지면 국가별 이거는 1등하고 2등 정도만 알아놓읍시다. 2022년인가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1등이. 원래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1등은 무조건 중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제 1등은 어디? 예, 인도가 됩니다. 2등이요. 중국이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참고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면적은 작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훨씬 커도 5천만이 안 되는 나라가 훨씬 많아.
아까 호주도 그렇고 그 중국 위에 붙어 있는 몽골 같은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지만 인구도 적은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눴을 때 국방부, 대륙별, 뭐 국가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 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 이건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저도 교재에다가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 시대별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산업화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는 산업화 이전 시기라고 하는 건 자 산업이 1차 산업 위주였다라고 하는 거야. 요거 산업화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봤겠지만 고등학교 때 또 나와. 산업화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해. 그럼 여기는 1차 산업 중심이라고 하니까 농업 중심의 국가였겠지 우리나라가.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지도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게 그냥 한반도로 칠게. 여기 뭐 백두산 있고 뭐 이렇게. 자, 서북쪽 끝에 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 끝에 부산을 한번 찍어보자고. 여기를 이렇게 쭉 대각으로 이어 선을. 이렇게 대각으로 이었을 때, 자 서남부 지역과 동북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북동부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 서남부 지역과 동북부 지역 중에서 어디에 인구가 많았을까가 여기에 담겨 있는 얘기야. 요거 살펴봐야 돼. 그래서 서남부일까 동북부일까? 어디에 인구가 많았을까? 정준아 뭐라고 생각하니? 서남부. 여기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나라 지형을 살펴보면요. 동북부 쪽에 훨씬 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야나 아니면 큰 강 같은 경우는 서남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할 거야. 1960년대 제1차, 제2차 경제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국가 주도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 1960년대 이전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 넘어가잖아. 1960년대 이후로 가면 아까 말했듯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여기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이라고 하는 데를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얘기할까? 자, 우리나라의 수도 어디지? 서울. 그리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그리고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광역시 인천까지. 그래서 이 세 개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자, 여기에 인구를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은요, 900만 정도가 넘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1300만 정도에 육박하고 인천은 300만이야. 자, 그럼 900 더하기 1300 더하기 300 한번 해볼래? 얼마 나와? 2200에다가 300 더하니까 2500만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자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면적이 20%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20%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 문제를 뭐라고 할 거냐?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 분포상의 문제면서 나중에 나올 인구 문제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도시에다가 인구가 집중되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광역시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주라든지 여수, 순천, 여수라든지 아니면 울산, 포항 이런 데 쪽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현상. 그러면 반대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야? 촌락이다. 농촌, 촌락, 어촌 이런 데들은 인구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1960년대 이전과 1960년대 이후로 해서 나눠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인구 분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변천. 페이지 넘겨주세요. 16페이지.
자, 우리가 인구 변천에 뭐야? 페이지 넘겨줘. 넘어가야 돼. 이제 지금 써야 돼 계속.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길러줘야 돼. 이 파트에선. 자, X축 같은 경우는 시간.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올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그래프고요. Y축 같은 경우엔 두 가지를 둘 다 표시할 겁니다. 아니, 세 가지를 표시할 거야. 파란색으로는 출생률 관련해 가지고 넣어드릴 거고요.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사람의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망률이라고 하는 건 인구 1000명당 사망한 사람의 수를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구의 성장 자체, 종합해서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요걸 따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 교재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총 5단계로 나눌 거거든. 요 5단계 자체 해석을 옆에 있는 표에다가 빈칸 메꿔 놓으시면 돼. 5단계 같은 건 내가 써놨지만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각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5단계는 그냥 옆으로 이가 먹을게요. 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 요 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시기야. 산업화가 아까 뭐라 했었어? 몇 차 중심으로. 산업화는 몇 차 중심에서 몇 차 중심으로.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라 했었지. 그러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산업화 초기에는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생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그러면서도 사망률 또한 같이 높아. 잠깐만. 출생률과 사망률 요거 관련해서 조금만 확대를 한번 해줄게. 밑에다가 지금 요 상태가 자 이거는 그냥 둘 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굉장히 많아. 높아. 근데 파란색이 아까 전에 뭐를 나타낸다 했었어? 출생률. 빨간색은 사망률이지.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구간이 나눠지긴 합니다. 여기 안에서도 구간이 나눠져요. 자, 여기 1구간. 출생률이 높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률이 높으면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많아지고 있겠죠. 증가하고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 올랐어. 근데 그러다가 빨간색이 다시 높아지는 시대가 오죠. 자연적으로. 그러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그치? 근데 지금 이런 상태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뭐 어차피 조금 뭐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지금 이건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일단. 둘 다 높지.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출생률 높다, 사망률도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높음, 높음으로. 이거를 표현 자체 어떻게 하냐면 한자 단어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겁니다. 다산 그러면서 다사 많이 태어나면서 많이 죽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 인구는 낮은 상태에서 적은 상태에서 멈춰져 있다라고 해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낮은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다. 옆에 표 채우시면 됩니다. 자, 높음, 높음, 출생률 높음, 사망률 높음. 그래서 인구는 어떻다? 높은 상태에서 정체.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는 이제 뭐가 시작되냐? 2단계부터 산업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의 상태로 돌입한 거야.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식량 생산 같은 게 많아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망률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의료기술 발달하고 이제 막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지고 하면서 사망률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걸 적다고 표현하니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고 표현하니? 그러면 줄어들고 있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은 상태, 소사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감소하고 있다.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로 표현하는 거고요.
출생률 같은 경우 여전히 높은 상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감사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높음, 줄어듦 각각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지.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면서 산업화가 더 활발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럴 거예요.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고 있다. 이걸 꿈으로 가지고 있는, 저는 20살 되자마자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싶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처럼 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선봐 가지고 결혼할 거 이런 식으로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 고등학교 또 못 나오셨지 어떻게 보면. 중학교 정도 다니다가 이제 그다음 바로 일을 하면서 그냥 선봐 가지고 결혼하시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나도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 그치? 다 결국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사회에 다 진출하는 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맞벌이 부부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음. 그 말은 결국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뭐 꼭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출생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근데 이미 사망률은 산업화 초기 때부터 이미 줄어들고 있었잖아. 그치? 얘가 없어지진 않아요. 사람은 모두 다 죽으니까. 그냥 낮은 상태에 위치하겠지. 뭐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전히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게 되겠죠. 3단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단계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활발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이제 감소해. 감산. 그러나 사망률은 이젠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산, 소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파란색이 더 높습니다. 출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올라가겠죠. 그럼 마지막 4단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젠 출생률도 사망률도 둘 다 적어. 다 낮은 상태야.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아요. 근데 인구는 이미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인구는 어떻게 됐어? 증가해왔지. 이미 높아졌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높아질 때도 있다가 아니면 낮아질 때도 있다가 이렇게 되면서 높은 상태에서 또다시 정체가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높은 상태에서 인구는 높은 상태에서 정체 멈춰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4단계 여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데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많이 죽지 않고 많이 태어나지도 않는다. 소사 많이 태어나지 않고 많이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인구는 정체. 그러면 마무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서 5단계까지 나와 있잖아. 교재에는. 그치? 이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7대를 찍었어요. 그 남녀 한 쌍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낳았다는 소리야. 0.7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제가 경제 단원을 앞에서 가치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인구 부양비 적용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라고 체감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작년 중3 애들도 그렇고 지금 중3 애들 그리고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도 그렇고 지금 이거 사회문화 듣고 있는 내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여기 인구 관련 수업을 할 때마다 난 진짜 큰일 났다. 왜냐하면 내가 50대 내가 60대 돼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가 은퇴를 언제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 나이 먹어서까지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퇴한 뒤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운용되는 연금의 구조는 젊은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너희들이 늙으면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태어나고 있는 지금 아이들이
너희들의 연금을 대줄 거야 라고 한 거야. 근데 그럼 너희들도 나도 50년 60년 뒤에 생각해봐봐. 뭐 40년 50년 뒤에 생각해봐봐. 그때 아이들이 많을까? 그때 청년들이 많을까?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난 큰일 났어. 근데 너희들은 더 큰일 났어.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꼭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는 이따가 인구 문제 파트에서 더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인구 변천 모형 관련해 가지고 내용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밑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인구 이동 파트 보이지? 응. 그 인구 이동 관련해 가지고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요즘 감기가 너무 독하다 진짜. 저번 주도 감기 걸렸어. 자, 여기 인구 이동 한번 보게. 요 인구 이동은 원인에 따라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총 4가지로 나눠놨거든요. 거기 빈칸 보이시죠? 가볍게 채우시면 됩니다. 인구 이동의 원인, 요인. 일단 이동 거리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번 연말에 해돋이를 보러 동해바다에 놀러 갔어. 뭐 강릉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울산, 포항 이런 데를 놀러 갔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이동 거리에 따른 그 이동 같은 경우는 국내 이동이냐? 아니면 저 이번에 일본 갔다 오는데요? 아니면 뭐 어디 유럽 여행 갔다 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이동이 되는 거야? 국제 이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동 거리에 따라서. 자, 그럼 두 번째. 뭐 이동 기간에 따라서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동 기간. 저 2박 3일로 놀러 갔다 와요.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와요. 근데 이러다가 저 이번에 전주가 아니라 뭐 서울로 이사 갑니다. 뭐 광주로 이사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시적 이동이 아니라 영구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행과 같은 거 아니면은 유학과 같은 건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건데 근데 이민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동 기간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이동이냐 아니면 영구적 이동이냐. 그리고 세 번째, 이주자의 의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봐봐. 6.25 전쟁 이때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6.25 전쟁이 터졌어.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왔잖아. 경상도 쪽으로. 호남, 영남 이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산동네, 달동네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자기가 고향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유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거잖아. 전쟁을 피해서.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강제적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건데요. 내가 이사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요 하면 그냥 뭐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는 솔직히 말해 너무 쉽잖아. 그치? 아, 아무튼 요 내용 자체가 좀 쉬운 편이야. 근데 고등학교 차원에서도 이거는 나와. 기본적으로. 근데 변별력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걸 자체로 문제를 내진 않는다. 그럼 문제를 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번째에서 나온다. 그게 이동 목적에 따라서. 이동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거든. 근데 요 이동 목적에 따른 거 예시랑 같이 알아둘 거야. 요것도 총 4가지가 나오거든. 첫 번째, 경제적 이동.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돈 벌러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정치적 이동. 정치적 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쟁, 테러, 내전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서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그러면 이 경제적 이동 같은 경우에 예시 이건 꼭 같이 적어놔야 돼. 멕시코 어느 대륙에 있지?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제 중미로 부르긴 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보다 이제 중앙아메리카 이쪽으로 부르긴 하거든.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통칭을 할게. 라틴. 근데 요 멕시코 바로 위쪽에 지금 세계 최강국 하나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있습니까? 미국 있죠. 북아메리카에 앵글로 아메리카에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횡렬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지만 아직은 1월 27일인가 25일인가 그때부터 또 트럼프 2기가 등장하지. 근데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는 이미 당선을 한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 행렬이 문제가 돼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설치했단 말이야.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딱 들어갈 때부터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여기가 되게 심각해. 그 사회적인 이슈로 따지는 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까지 많이 올라오면 이거 단어까지 한번 적어놓자. 카라반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뭐 차 뭐 이름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단 요 카라반이라고 하는 게요. 거의 이동을 하는데 1만 명 이상의 이민 행렬을 뜻합니다. 10,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냥 다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멕시코의 인구 1만 명이 미국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요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실 이민을 간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갑론을박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다가 뭐 견해를 밝힐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미국의 특수윤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불법 이민자들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요게 인구 이동 차원에서 경제적 이동 설명할 때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오는 예시라고 했습니다. 꼭 한번 이거 적어놔야 돼. 그리고 정치적 이동, 전쟁, 테러, 내전 등을 피해서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해를 넘기면 거의 3년째 돼가고 있는 전쟁이 될 텐데 어떤 전쟁이 있어? 그래서 요 사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료가 작년 올해 문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전주 시내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요 경제적 이동 또는 정치적 이동에 따른 뭐 유형을 구분해봐라 사료를 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왔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떤 대륙에 있니? 아시아 아니에요? 유럽인데 무슨 유럽으로 부를까 여기를? 동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동유럽의 위치에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북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서유럽이라든지 남부 이쪽 그냥 유럽이라고 통칭할게. 유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이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화살표가 가고 있어. 유럽 쪽으로. 그럼 무슨 이동이라고 하면 된다? 정치적 이동이라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 뭐 돈 벌러 가는 것보단 전쟁을 피해서 간 케이스니까요. 그러면 이건 최근 사료라고 했지. 2022년 때, 2022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이민이란다. 이동이 있습니다. 시리아. 혹시 이 나라 들어본 적 있니? 시리아라고? 시리아 내전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게 요즘에 난 다시 뜰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이 28일인가? 그치? 28일 기준으로 내가 정확하게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봤던 정확하게라고 해놓고 일주일 전 미안하다. 한 우리가 계엄 사태가 터지고 진짜 우리나라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커졌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전 세계적인 뉴스가 뭐였냐면 요거였어. 우리는 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싸웠지만 시리아 내전 자체가 요게 끝났어요.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에서 반군이 이겼어. 2주 만에 진격 끝에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점령해가지고 반군이 승리하고 정부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독재자예요. 한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한 50년인가를 통치했다고 하는데 요 시리아 내전이 최근에 끝났어.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다시 알아볼 필요는 있지. 그러면 아까 저 지리 수업하는 거 밖에서 듣고 있었다 했으니까 여러분, 자 이거 지도예요. 여기 유럽,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 있죠. 그치? 여기 연결하는 데가 우리가 얘기하는 서남아시아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사이의 바다를 뭐라고 한다고? 지중해. 그치? 아까 전에 했던 거 다 들었어요. 자, 여기 지중해가 있잖아. 시리아가 바로 지중해에 붙어 있는 서남아시아야. 그리고 아프리카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북아프리카 여기 사하라 사막 쪽입니다. 여기에 뭐 이집트, 뭐 그다음에 알제리, 모로코 이렇게 등등의 나라들은 그나마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쪽으로 좀 넘어가면 뭐 서사하라라든가 뭐 나이지리아라든가 나이지리아는 그나마 좀 아니 좋은 국가인데 뭐 기니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이쪽 옆으로 가면 막 소말리아 막 이런 데들이 있어. 세계 최빈국으로 유명한 소말리아 뭐 이런 것들 해적지 막 이런 걸로 유명하지. 이런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 내전도 발생하고 있고 테러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내전과 테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원인들이 있죠. 요거는 한번 짚고는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긴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역사 쪽 측면에서 나오니까 그 아프리카의 국가들 보면 국경선이 이래. 그냥 진짜 자로 잰 것처럼 돼 있어. 왜 그러니? 어, 진짜 자로 재서 그래. 진짜 그냥 자로 재어가지고 나눠서 그래요. 자기들이 쟀겠어? 아니겠지. 어,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뭐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들어와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이 들어와서 지들 이권 다툼에 그냥 그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 건조기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잖아. 우린 농사 짓고 있으면 내가 농사를 씨를 뿌렸어. 그리고 잘 키우면 얘들 수확할 수 있잖아. 나 딴 데 가 안 가? 안 가지. 근데 여 사람들은 농사를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유목 생활을 하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막 부족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족이 이동하는 거리가 있다고 쳐봐. 근데 그런 거 그냥 다 쌩까버리고 절단시켜버려. 그러니까 같은 부족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부족이 있는 애가 같은 나라로 묶여버리거나 이런 식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내전이 터진다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와 전쟁이 터진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바다 유럽과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사이의 바다인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시리아 내전 또 적어놨지만 아프리카 여기에 뭐 전쟁이나 아니면 내전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 유럽으로 간다. 요거. 이것 또한 무슨 이동으로 본다? 정치적 이동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했듯이 이건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본 문제예요. 그럼 이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좀 신유형. 요것도 알려드릴게. 세 번째. 종교적 이동. 종교적 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종교 문제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야. 어떤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슬람을 믿는다고 한번 봐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을 싫어해.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겠다. 그럼 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종교적 이동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 예시는 하나만 같이 한번 써놓읍시다. 종교적 이동의 예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 내신에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예시가 나와요. 아니 뭐 이게 왜 종교적 이동이에요? 라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세계사 했잖아. 그치?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야. 맞지? 영국에 뭐였어? 식민지였어. 그치? 뭐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런 거 외치면서 미국의 독립혁명 이것도 같이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아메리카 식민지 시절에 이때 개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식민지에 처음 넘어가가지고 처음은 아니지만 그 초창기에 넘어가서 여기를 개발하고 개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면 청교도, 퓨링턴, 청교도 혁명할 때 들어봤지? 요 청교도 혁명할 때 그 사람들이야. 근데 요 청교도 자체가 영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이동해요. 그냥 간단하게 썰만 풀어드리면 영국에 헨리 7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인데 요 그 헨리 7세가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진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을 인정 안 해줘. 근데 자기는 하고 싶거든. 앤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야 교황이 어차피 인정 안 해주는데 그냥 내가 종교 만들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성공회 또는 이제 국교회 이렇게 말을 하거든. 영국의 국교를 바꿔버렸는데 똑같아. 그냥 기독교 똑같은 거야. 근데 대신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아니라 누구로 바뀐다? 나, 왕. 그러니까 야 이제 내가 교회 수장이야. 나 이혼해도 돼? 안 돼? 됩니다. 하고 그냥 지가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교도들은 뭔 교회의 수장을 갑자기 바꾸냐? 우리 교황님을 냅두고 왜 갑자기 왕을 모시라고 하냐? 인정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얘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야. 교회의 수장이 영국 왕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사료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신유형 문제. 이거는 최근 들어서 진짜 많이 나와. 오히려 나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은 너무 많이 나왔어. 시험 문제 맨날 내가지고 애들이 대비를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 번째, 바로 환경 난민입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잃어버려서 도망친 사람들이죠. 그럼 이 환경 난민, 이때 환경 문제 하나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표적인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있잖아요.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온실가스가 문제라고 합니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건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메테인, CH4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북극이라든가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또 그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뭐가 쌓여 있지? 녹지 않는 만년설 이런 것들이 있지. 근데 이런 것들이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해수면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그렇지? 상승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괜찮아. 뭐 조금 높아져도 뭐 어때? 뭐 약간 이런 식인데. 근데 남태평양이라든가 인도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섬나라로 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지대 국가들이 침수 문제를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로 나온 게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교과서 받으시잖아요. 다 나오는 아저씨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어떤 아저씨가 바다에 몸을 이만큼 담궈 놓고 기자회견하고 있어. 여기 탁상 딱 해놓고 그 아저씨가 그 투발루의 외교부 장관이거든. 우리나라 따지면 외교부 장관.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심각하다. 환경 문제 지속되면 우리나라 완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막 옛날에는 국무회의 같은 걸 그 잠수를 해가지고 국무회의하는 쇼를 했어요. 그 정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다 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투발루, 사모아 이게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고 섬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인도양 쪽에 있는 뭐 그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몰디브 이런 거 이런 국가들이 침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인구 이동의 요인 요거 설명드렸죠. 이건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우리나라 인구 이동 역시 시대별로 보시면 됩니다. 시대별로 첫 번째 1910년대
1910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대한제국이 일제한테 먹혔죠. 경술국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1910년 이때 당시에 국외 이동 정도를 알아보시면요.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하이라던가 아니면 뭐 간도, 만주, 아니면 뭐 연해주 이런 곳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고,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동으로도 볼 수 있겠지. 또 돈을 벌기 위해 해외,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노예 제도가 사라져서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전 세계로. 그래서 하와이 아니면 뭐 멕시코 이쪽에 가서 멕시코에 갔던 사람들을 이제 애니갱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 광복절. 오케이?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 다시 이 상하이 간도 만주 연해주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치? 자, 그러다가 세 번째 1950년부터 53년까지 뭐가 터졌습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됐던 이 한국 전쟁 자체 때문에 이산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지.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북쪽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국내 이동이 강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1970년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많이 일어났던 국제 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황정민이라든가 오달수가 처음에 어디로 가? 광부로 어디로 갑니까? 독일로 가죠. 그래서 화독, 광북, 화독 간호사. 이건 경제적 이동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독일에서 돌아오고 결혼을 하자마자 그 와이프 남겨두고 어디로 갑니까? 오달수 씨와 베트남으로 가죠. 그때 이제 미군의 요청을 받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베트남에 파병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대표적인 국제 이동이 되겠고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좀 넘어가면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서서히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같은 경우는 국외 이주민, 해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주 노동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지우고 잠깐 쉬시고요. 다시 18페이지 인구 문제, 이제 마지막 파트 가시죠. 예, 특강 마지막 파트. 인구 문제입니다. 여기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발도상국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인구 변천 모형 기억하시죠? 인구 변천 모형에서 몇 단계 위치해 있을까? 산업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발전되는 단계가 각각 몇 단계 몇 단계였어? 인구 변천 모형에서 2단계와 3단계였어. 1단계는 아예 산업화 이전 시기였으니까. 그치? 인구 변천 모형이 2단계와 3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와 3단계라고 하는 건, 자, 2단계 각각 다시 한번 해보시죠. 2단계는 뭐였고요? 출생률이 여전히 높고, 그치? 그래서 많이 태어난다. 다산. 근데 사망률은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산업도 발전하면서 사망률이 줄어들었지. 그래서 감사라고 해서 여기는 다산 감사여서 인구가 증가.
3단계 같은 경우 어땠어? 이제 사망률은 완전히 낮아졌어. 근데 여전히 출생률은 높다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지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요. 감산되곤 있지만 사망률은 낮아져서 소사이기 때문에 둘 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개발도상국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요 개발도상국이 인구 증가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경제 얘기할 때도 공급과 수요 이쪽 얘기했었잖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올라갔습니다. 반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올라가고 이제 공급은 낮아지고 이런 얘기였는데 가격의 변동이 없는데 수요가 올라가는 원인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 요거는 종현이 같은 경우는 사망률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겠지. 그치? 가격은 그대로 있어. 근데 인구가 증가하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많아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가격이 변동이 없었는데도 증가하고 경제 자체가 활발해지겠죠. 활성화돼서 경제가 성장하겠지. 그러면 요 인구 증가는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 증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구 증가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인구 부양력이 선진국보다 낮은 편에 속해. 여기서 부양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부양하다, 키우다. 키울 수 있는 힘이야.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인데 요 인구 부양력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픈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료기술, 뭐 의료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수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냐 적냐 이런 걸 따질 수 있겠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 좀 부족하지. 그리고 또 교육 관련해서 지금 반에 몇 명씩 있어? 한 반에? 그 그럼 대충 20명 중반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나 때만 하더라도 이제 35명, 36명 이 정도가 한 반이었고 근데 또 부모님 세대로 가면 엄청 많다고 했었잖아. 들어봤어? 막 60명, 70명 이렇게 한 반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뭐 뛰어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챙겼을 때 교육의 질이 올라갈까? 그냥 20명, 30명대 이 정도를 가르쳤을 때 교육의 질이 올라갈까? 저는 20, 30명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담당할 사람이 20명인 거랑 60명, 70명인 거랑 중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과거에 막 체벌 같은 거 이뤄가지고 막 편하게 뭐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치? 한 명 그냥 죽여버리면 다른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말을 들을 거 아니야. 뭐 그런 나쁜 풍습도 있었죠. 지금은 이게 체벌 완전히 금지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의료 시설도 그렇고 교육 시설도 그렇고 교육 인력 뭐 이런 것들도 부족합니다. 뭐에 비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그리고 뭐 도로라든가 뭐 교통시설 이런 것들도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고 또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죠.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 식량을 10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근데 인구가 너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선 200만 톤이 필요해. 그래서 증산을 했어. 우리 200만 톤까지 만들었어. 근데 인구가 더 증가했어. 막 300만 톤이 필요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오겠죠. 인구 부양력의 위기가 찾아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구 부양력보다 많은 인구가 많은 인구 과잉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선 일자리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겠지만 산업도 발전시키고 하겠지만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통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촌락을 떠나서 기업들이 있는 아니면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로 가겠지.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라고 하는 글자를 단어를 이촌 향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촌 향도 현상을 통해서 다 도시로 쏠린단 말이야. 그치?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대도시 인구
과밀화. 물론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뭐 개발도상국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선진국에서도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개발도상국에선 이게 좀 더 심해. 뭐냐면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통 환경 자체가 아직 마련이 다 돼 있지 않단 말이야. 대도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려 가지고 인구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불량 주택 지구가 마련됩니다. 불량 주거 지역, 불량 주택 지구. 그러니까 안 좋은 질이 나쁜 주거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그 서울에 놀러 가봤던 사람이면 한번 청계천이라고 하는 건 들어봤을 겁니다. 한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데 그 청계천은 지금은 시민공원으로서 산책하기 너무 좋아. 거기 되게 이쁘게 돼 있고 깨끗한 물 흐르고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요 청계천이요. 1970년대였나 60년대였나 그때 막아버렸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 위에다가 도로 짓고 그다음에 건물 올라가고 그랬어.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때 복개 공사 그러니까 도로를 제거하고 강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다시 강을 세상으로 나오게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왜 강을 덮어버렸냐면 여기 너무 더럽거든. 왜냐면요. 서울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판자촌을 지었는데 물이 필요하잖아.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그치? 그러니까 그냥 청계천 주변으로 그냥 판자촌 짓고 산 거야. 또는 이제 산동네라고 해가지고 달동네, 산동네라고 해가지고 산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기나 수도, 가스가 제대로 들어오겠어? 아니겠지? 그냥 물만 있으니까 물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서 뭐 강에서 빨래하고 강에다가 이제 오물, 똥오줌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뭐 씻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생활하수 문제가 너무 터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청계천 근처에는 너무 냄새가 심했다. 이건 제 경험은 아니고요. 어,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라든가 할아버지 세대라든가 이쪽에다 물어보시면 그때 한 번씩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여튼 이렇게 불량주택지구, 뭐 슬럼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깔끔해요.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현상 뭐라고 해요? 저출산.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의 비중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현상, 고령화. 요거는 맨날 진짜 뉴스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너무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 두 개 사실 요것만 얘기할게. 공통적인 문제점이 생겨요.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경제가 활발해지냐? 그것도 아니고요. 또 노인이라든가 유소년을 부양해야 되는 인구잖아. 결국은 요 노인과 유소년을 부양해야 하는 이 사람들을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 해서 15세에서 64세를 뜻하거든요. 여기에 인구 비중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노인과 유소년을 부양하다 보니까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따가 인구 부양비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근데 우리나라 걸로 한번 연결해 보자고. 우리나라 되게 독특해. 자, 아까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고요.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진짜 국가 주도의 정부 주도의 산업화,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써낸 그 산업 발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금은 경제대국 10위 안에도 들 때도 있었으니까 경제대국 11위
여기까지 올라와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단 말이야. 너무 국뽕 같지만. 아 진짜 이렇게 된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뭐 사실 이거는 진짜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문화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요거 얘기할 때 이거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겪었어 안 겪었어? 겪었어. 왜 안 겪어? 우리는 완전 최빈국에서 시작했다니까. 거기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 선진국까지 왔어.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던가 북미라던가 이런 선진국들은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옛날부터 많았어요. 왜냐면 그치 옛날부터 선진국이었으니까. 그치?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겪었던 문제를 더 옛날에 겪었을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을 텐데 문제를 막고 있었을 텐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년 50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개발도상국 진짜 그냥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성장을 해버렸다 보니까 인구 문제의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대별로 따져야 돼. 인구가 너무 많았어. 언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때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것까지 했냐?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를 많이 낳지 말자. 지금 들으면 큰일 날 소리지. 그치? 이때 나왔던 포스터에 산하 제한 정책의 문구가 있는데요.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전에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많이 보실 거고요. 50년대에 나왔던 문구가 덮어놓고 나타 보면 완전 부정적이야.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70년대로 가면 불도 많다. 이런 얘기. 이때 어땠는데요? 1950년대 합계 출산율이 5.0 이상이었어요. 그 말은 평균적으로 O형제라는 거야. 그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4형제고 어머니가 5형제시거든.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형제가 적은 편이었어. 지금 4형제, 5형제면 진짜 많은 편이지. 그치? 3형제도 많다고 얘기 듣는데 그때 3형제면 적게 나는 편이에요. 60년대 봐봐. 둘도 많다 이러고 있잖아. 그치? 이때도 막 3.0 이상이었거든. 그러다가 문구가 하나가 추가되긴 합니다. 여기서 인구 과잉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야. 뭐도 있냐? 아들, 딸 구별 말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요것도 나와요. 이거 왜 달아놨을까?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남아 선호 사상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도 등장하는 문제기도 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딸만 있는 집에선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나라 그 가족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7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 여자야. 그래서 하나만 낳고 아들 하나 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시고 일곱째를 낳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뭐 제사를 물려주고 뭐 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있겠지.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커졌습니까? 우리나라에 저출산 문제가 너무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아빠, 엄마 혼자는 싫어요. 동생을 낳아주세요.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24년도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했고 23년도의 합계 출산율이 0.7대를 찍었어요. 0.78인가 0.7 뭐 이런 식으로 떴어. 그 말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망해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막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 우리 진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돼. 어떻게 보면 알겠지?
그럼 이런 인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냥 정리 하나 해줄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뭐까지 좀 필요하냐면 인구 부양이라고 하는 인구 부양비의 개념까지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인구 부양비 개념만 소개하고 요거 문제들은 이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시기만 할게요. 인구 부양비. 여기서 비가 비용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이거는 단순하게 비율이야.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이 몇 명을 부양해야 되는가 이렇게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율을 따질 때 우리가 인구를 좀 구분을 해야 돼. 유소년. 이거 이제 만 나이예요. 0에서 14세. 유소년이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양인구 있었지. 몇 세에서 몇 세? 15세에서 64세. 근데 이 부양인구를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도 합니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 물론 더 따지면 이것도 아니긴 한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그냥 경제활동 가능 인구로 많이 표현되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15세에서 64세가 되고요. 그리고 노년 여기는 65세 이상이 됩니다.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봐봐. 자, 유소년 더하기 부양인구 더하기 노년이면 무슨 인구? 0에서 끝까지잖아. 그러면 전체 인구. 자,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유소년, 부양인구, 노년 다 더하면 100% 이렇게 전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양비의 개념에서 첫 번째 총부양비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총부양비는 뭐와 뭐의 합이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면서 갈게. 그럼 좀 빨리 갈 수 있어. 총부양비. 우리가 15세에서 64세 인구. 자, 이거 무슨 인구라고? 부양인구라고. 그치? 또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 여기 분에 0에서 14세 더하기 65세 이상 인구. 그러면 뭐 더하기 뭐예요? 이거 그냥 좀 편하게 표현하면 총부양비란 여기다 부양인구 분의 U 플러스 노 그리고 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한번 쳐볼게. 전체 인구 전체가 100일 때 우리가 총부양비가 6, 9, 노 25명, 50명, 25명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총부양비 어떻게 해요? 50분의 뭐 더하기 뭐? 25 더하기 25 곱하기 100이지. 그럼 몇이야? 응? 100이죠. 깔끔하게. 그쵸? 그 말은 자 총부양비 또는 무슨 부양비가 100이다. 그 말은 분자와 분모가 같다. 그치? 그러면 50은 몇 분의 몇일까? 50. 총부양비가 50이다. 2분의 1이죠.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 그 말은 부양인구가 2면 U 플러스 도가 1.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거 합친 게 왜 총부양비예요? 라고 하면 각각의 것만 보여주면 돼요. 자, 부분의 U 곱하기 100.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부분의 노 곱하기 100이에요. 그냥 각각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여기 유소년 부양비 요걸로 따졌을 때 50분의 25 곱하기 100이죠. 이거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50 뜨잖아. 그치? 예시에서 50, 50이었잖아요. 둘이 더하면 몇이야? 100. 아까 총부양비 100 나왔죠? 그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각각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요 세 가지의 부양비가 있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두 번째 공식 바로 노령화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회가 얼마나 늙어가고 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 피부양 인구, 부양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인구가 예를 들어 유소년이 많아봐. 유소년들은 기르면 노인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되겠죠. 부양 인구가 되겠죠. 그럼 이 사회는 젊어질 겁니다. 어려질 거예요. 근데 노인이 비중이 높아. 그럼 이거는 경제활동 자체가 많이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자 노령화 지수 자체는요. 공식 자체가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 고령화에는 단계가 있어요. 고령화에는 단계가 있다. 첫 번째, 고령화 사회. 그리고 두 번째, 고령 사회. 그리고 세 번째, 초고령 사회 이렇게 있습니다. 고령화 단계 이거 얘기할 때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얼마인가 아까 전에도 했던 것처럼 나오는 건데 자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따져왔더니 100분율로 따져왔더니 요게 7%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이다라고 하면 고령화예요. 그리고 자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곱하기 100 했더니 14% 이상 20% 미만으로 가면 고령사회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으로 가면요 초고령 사회예요. 여러분들 이틀 전에 나온 뉴스예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20%가 넘어버리면서 5,100만 중에서 1,200만이 넘었다는 소리지 거의 1,300만에 육박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쯤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2021년이나 22년에 한 3년 전쯤에 이미 들어갔어야 됐대 우리나라는. 근데 왜 늦어졌냐면 코로나 때 노인분들이 좀 많이 타격을 입으면서 그때 노인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비중이 늘어날 거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요 고령화 단계까지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 여러분들한테 요걸 줘. 뭐 총부양비 몇이다. 노년부양비 몇이다. 이 사회의 노령화 지수는 얼마인가? 이 사회의 고령화 단계는 얼마인가? 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 총부양비 100이다.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25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0, 25, 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겠지. 그러면 자, 이 사회의 요 사회의 고령화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분의 몇? 그치. 전체 인구가 100명, 그리고 노인 인구가 25명이니까 그러면 4분의 1, 25%가 되네요. 그러면 무슨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찾아내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고령화 단계를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돼. 이걸 접목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남는 연말에 외롭지 않게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특강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